안녕하세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50대 여성 변호사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엔 정말 갖가지 수많은 억울한 사연이 많다는 것을 느껴요. 그만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법의 힘을 빌려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평등한 법 아래에서 사람들은 평등하게 법의 판결을 받지 못하더군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에 대해 어려워하기에 자신을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수임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요. 저는 부와 가난 앞에 사람들이 불평등해지는 걸 원치 않았기에 종종 어려운 사람들을 돕곤 했는데요. 제가 맡았던 사건 중 지금까지 제 삶에 영향을 끼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 사연은 바로 당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장 출신인 아버지 아래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종종 교육 봉사도 나가고 어려운 학생들을 뒤에서 돕기도 하는 훌륭한 교육자셨죠. 아버지는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갖길 바라는 분이었어요. 엄마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어 약자들을 위해 자주 봉사활동을 나가곤 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어요. 다행히 공부를 잘했던 전 법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두 분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고 싶었거든요. 물론 처음 법무법인을 다닐 땐 제가 맡고 싶은 일들만 맡을 수는 없었지만 저는 변호사 일 외에도 봉사활동을 나가고 적은 돈이나마 후원도 하며 선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저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할머니 또한 어렵게 살고 계시던 터라 어릴 적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닐 때도 있었죠. 그때 주위 어른들의 수많은 도움이 없었다면 전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비록 전 일개 직장인이지만 조금씩이라도 제가 가진 걸 남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저를 도와주셨던 어른들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나마 세상에 갚고 싶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참 반듯한 청년이라며 그런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우린 제 나이 35, 남편의 나이 37에 조금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2년 뒤 예쁜 딸을 낳았고 이듬해엔 아들을 낳았어요. 게다가 아들을 낳고 2년 뒤인 나이 40엔 드디어 제 변호사 사무실까지 차리게 되니 세상 모든 행복이 다 제 품 안에 들어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남편의 전폭적인 응원과 지지 아래에서 누군가를 후원하고 법률 자문 봉사도 하며 보람 있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수임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받았던 터라 변호사치고 벌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풍요로웠죠. 제 나이 47엔 지병을 앓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슬퍼하는 저와 오빠의 손을 잡고 아버진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울지 마라 얘들아. 난 착하고 올바르게 자란 너희들 덕에 행복하고 흐뭇한 삶을 살다 가니 말이다. 난 너희가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마지막까지 참 아버지다운 말씀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랐던 남편은 친정 오빠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오열했죠. 이후 엄마는 지방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던 오빠 새언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엄마는 자식들을 불편하게 하기 싫다며 거절하셨지만 엄마를 혼자 둘 수 없다며 새언니가 한사코 고집을 부렸거든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간 지 3년이 되던 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와 달리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맡았던 의뢰가 전주에 끝나기도 했고 평일이었던 터라 그 어떤 봉사활동 일정도 없었거든요. 이럴 때라도 일찍 들어가라며 직원 둘을 모두 퇴근시킨 후 잠에서 깰 겸 의자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기가 김수양 변호사님 사무실이 맞나요? 두 번의 노크 소리 이후 제 사무실 문을 열고
한 할머니께서 들어오시더군요. 저는 황급히 자세를 고쳐잡고 할머니를 자리로 모셨죠. 푹 꺼진 눈 아래와 핏기 없는 입술, 앙상하게 도드라진 광대뼈를 보니 할머니께서는 어딘가 많이 편찮으신 모습이었어요. 따뜻한 차예요. 드세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그게 도움이 필요해서 왔는데요. 할머니는 제 물음에 선뜻 말씀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이시더군요. 그리곤 불안한 듯 자꾸만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시는 모습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처지가 어려운 분이구나 하고 말이죠.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해서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의례 저런 모습을 보이곤 하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께선 사연에 앞서 수임료 이야기를 거론하셨죠. 변호사님, 혹시 수임료가 많이 비쌀까요? 그건 사건마다 다르긴 해요, 할머니.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오셨어요? 저는 우선 사연을 들어봐야겠지만 최대한 수임료를 저렴하게 받을 생각으로 할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제게 내미신 수임료는 제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더군요. 할머니는 품 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리곤 그 봉투를 제게 내밀며 얼굴을 붉히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10만 원입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게 마련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10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이 늙은이가 수임료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너무 돈이 부족하죠.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 이 늙은이의 딱한 사정을 우선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무료로 상담 봉사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꼭 제 일을 맡아주진 않으셔도 천금 같은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이 늙은이를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할머니는 주름진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쥐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분명 저희 엄마뻘이신 듯한 한 분이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안타깝다고 무턱대고 아무 사건이나 무료로 맡아드릴 순 없기에 전 우선 할머니의 사정을 들어보기로 했죠. 우선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우선 사정을 제가 알아야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목을 축이시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듣기 시작한 할머니의 사연은 평온한 제 마음에 분노라는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의 8남매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당시만 해도 가난한 집 여자애들은 어린 나이에 다른 집 가정부로 보내지는 일이 흔했어요. 입을 하나 덜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전 부모에게 거의 버림받은 채로 남의 집 더부살이를 시작했다가 학교도 국민학교까지밖에 못 마쳤어요. 그마저도 학교에 보내준 걸 감사하라며 주인 집 식구들은 눈치를 주더군요. 그리고 제 나이 19이 됐을 때 그 집에서 절 쫓아냈습니다. 말만한 처녀를 자기들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갈 곳이 없어서 부모님을 찾아갔더니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은 이제 와서 자기들에게 빌붙을 생각하지 말라며 절 거의 내쫓듯 쫓아냅디다. 참, 그땐 세상이 절 버리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차마 죽을 용기도 없던 전 꾸역꾸역 살아냈어요. 새빵 딸린 식당에 살며 일을 거들고 단칸방을 구한 후엔 공장 일을 하며 남의 집 허드렛 일까지 받아다가 생계를 꾸렸습니다. 간혹 절 며느리로 데려다 식모처럼 부리려는 사람도 있었는데 평생 남의 집 더부살을 했던 제가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몰라봤겠습니까? 더 이상 누구의 종살인 하기 싫어서 전 그들의 혼담을 전부 거절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나이는 어느새 홍기를 훌쩍 지나 있었죠. 당시엔 지금과 다르게 일찍들 결혼을 했으니 말입니다. 거기까지 할머니의 사정을 듣는데 벌써부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비교적 풍족한 집안에서 고생이라고 모르며 살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할머니는 씁쓸하게 지난 날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평생 박복하게 혼자 살 줄 알던 제게도 따뜻한 인연이 찾아오더군요. 그 사람은 바로 당시 일하던 작은 가구 공장의 사장님이었어요. 저보다 4살 많던 사장님은 항상 제일 먼저 공장에 나오고 제일 늦게 퇴근하며 직원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이던 사람이었는데 항상 사정이 어려운 직원들을 몰래 돕고 배려해주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각박한 요즘 세상에 참 보기 드문 좋은 사람이다 싶었죠. 사장님은 사별을 하고 자식들을 혼자 키우던 호랍이기도 했는데 자식들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던지 정말 좋은 아빠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그 공장에 다닌 지 2년 만에 사장님이 제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자식들이 있다는 것만 빼면 사장님은 제가 꿈에 그리던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자 그 자체였으니까요. 저는 이 사람의 자식이라면 내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겠다 싶어 사장님의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나이 30의 그 사람은 공장 사장님에서 제 남편이 되었던 거죠. 당시 6살이던 남편의 딸과 4살이던 아들은 남편의 홀 시어머니가 함께 살며 돌봐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감기 몸살로 제가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는데 겨우 열이 내리고 정신 차려보니 제 옆에선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엎드려서 잠을 청하고 계셨더군요. 옆에 물이 든 대야와 물수건을 보니 밤새도록 제 몸을 닦아주신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제 엄마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부모의 애정을 처음 받아본 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죽을 이부자리에서 받아먹으며 결심했죠. 이 가정에 꼭 도움이 되는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마치 눈앞에 시어머니의 모습을 그리듯 그리운 미소를 띠시더군요. 할머니의 표정만 봐도 추억에 대한 애틋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손주들을 지키던 자신의 임무를 다한 듯 제가 시집간 지 1년 뒤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나 목을 놓아 울었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제게 손주들을 잘 부탁한다며 우시더군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약속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을 잘 키우겠다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해 전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제 친자가 아니었던 딸과 아들, 그리고 제가 낳은 막내 아들까지 전 3남매를 키우게 되었지요. 하지만 전 전혀 애들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애들이 계모인 제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 친아들보다 더 많은 애정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10살이었을 적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거의 반년간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었는데 아들이 얼마나 아파하던지 차라리 제가 대신 사고가 났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전 그 애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죠. 남편은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자식들과 절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열심히 돈을 버는 일뿐이라며 남편은 정말 밤낮 없이 일했어요. 덕분에
애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린 서울의 노른자 땅에 집도 짓고 살 수 있었지요. 비교적 얌전했던 막내와 달리 큰딸과 큰아들은 방황하는 사춘기 시절을 보내기도 했는데 당시 어떻게든 애들 마음을 돌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애원도 해보고 타이르고 매를 들기도 했죠. 제가 큰아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을 때 큰아들이 제게 그러더군요. 계모 주제에 친엄마인 척 오버하기는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들은 남편은 처음으로 큰아들의 뺨을 내려치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들 마구잡이로 두들겨 패기에 제가 겨우 남편을 말렸는데 그때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큰아들에게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참 마음 여린 사람이죠.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는 남편 모습에 저는 큰아들에게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누군간 내 진심과 노고를 알아주는 것 같아서요. 이후 할머니는 신장병을 앓고 있던 28살의 큰딸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기도 하고 결혼 전 투자 실패로 인해 폐인처럼 살았던 큰아들을 어떻게든 다시 일으키려 큰아들의 집에 1년간 들어가 살기도 하셨다더군요. 그래도 좋은 날도 많았답니다. 큰아들이 가끔 속을 썩이긴 했지만 딸과 큰아들 모두 평소엔 제게 제법 잘했어요. 게다가 항상 제 편인 남편과 착했던 막내 덕분에 더더욱 살아갈 힘이 났죠. 비록 막내가 일 때문에 싱가포르에 가서 살게 되면서 쓸쓸해지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자식을 품 안에 품고 키울 수는 없는 일이니 받아들일만 했어요. 큰딸을 시작으로 큰아들 그리고 막내까지 싱가포르 여자와 결혼하고 나니 남편 또한 공장을 정리하고 저와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오순도순 살았던 남편은 3년 전 심장질환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이후로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외로운 제 삶을 구해준 은인이자 반려자였던 남편 잃으니 하루하루가 힘겹고 두렵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한국에 있던 두 아이의 저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자주 찾아오고 제게 전화도 해서 안부도 묻던 애들이 언제부턴가 집에 점점 발길이 뜸해지더라고요. 남편 잃고 공허한 마음에 애들에게 몇 번 전화도 해봤는데 애들은 퉁명스럽게 바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사위와 큰며느린 아예 제 전화 받지도 않았죠. 막내는 제 걱정을 했지만 일 때문에 한국으로 자주 들어오지 못했고요. 그렇게 할머니는 마음의 병을 얻고 몸 또한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막내가 걱정할까봐 막내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시고요. 한편 딸과 큰아들은 명절에도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는데 웬일로 최근 명절엔 사위와 큰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데리고 명절에 내려왔었다네요. 그리고 그날 할머니 인생에도 최대 위기가 찾아온 거죠. 웬일인가 싶다가도 혼자 쓸쓸히 지내다 보니 너무 반갑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르고 마냥 좋아서 큰며느리가 바람도 쐴 겸 같이 마트에 가자는 이야기에 그저 좋다고 따라 나섰죠. 전 몰랐던 겁니다. 제가 철석같이 제 자식이라고 믿고 있던 그 두 녀석은 여전히 10대 시절처럼 절 생판 타인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명절이 끝나고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웬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그리곤 대뜸 언제 이사를 갈 예정이냐고 묻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니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절 이상하게 보면서 제 얼굴에 계약서를 내밀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집을 샀다며 말입니다.
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계약서를 살펴보는데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제가 보면 뭘 알겠습니까? 다만 계약서에 찍혀 있는 도장이 분명 내 것인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2주 뒤까진 집을 비워달라며 제게 통보하고 돌아갔지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겠죠, 할머니?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집을 저 몰래 팔아넘긴 건 바로 큰아들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서랍을 뒤져봤는데 분명 그곳에 있어야 할 제 인감 도장이 감쪽같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집에 없을 때 누군가 집에 있던 적은 명절에 자식들이 왔을 때밖에 없었거든요. 불이 났게 딸과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때 큰아들이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나한테 도장 주고 집 팔아달라고 했잖아요. 라고 말이죠. 분명 전 그런 기억이 없었는데요. 할머니는 집이 거래됐다는 부동산을 찾아가 자신은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사정을 하기도 했는데 중개인이 분명 자기는 위임장을 받았다고 말했다더군요. 할머니는 위임장을 써준 적이 없으니 중개인 또한 한통속이었던 거죠. 망연자실한 할머니는 큰아들을 찾아가 어떻게든 집을 찾으려 하셨는데 그때 큰아들이 이러더랍니다. 아, 진짜 끈질기게. 엄마 치매예요?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도장 줬잖아요. 집 한 돈은 저랑 누나랑 나눠 가지라고 엄마가 그렇게 말해서 우리 벌써 그 돈 반띵했는데. 그리고 엄마, 참 욕심도 많수. 솔직히 엄마, 우리 아버지 잘 물어서 천에 고아로 살다가 평생을 호의호식하고 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 75까지 꽁으로 살았으면 이제 그만 살던 시절로 돌아가시오. 솔직히 우리 아버지 유산은 친자식인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게 맞지. 생판 남인 아줌마가 왜 그 노른자 땅에 있는 그 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당장 그 집을 나가면 난 대체 어디서 살라고? 그거야 아줌마가 알아서 할 일이죠. 정 억울하면 뭐 법에 호소해 보던가. 우린 아줌마가 우리한테 집 한 돈을 준 거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이만 돌아가세요. 법정에서 볼 거 아니면 앞으로 다신 찾아오지 말고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 마당에 우리 생판 남이잖아요. 안 그래요? 난 아줌마 부양할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할머니의 큰며느리는 할머니의 몸까지 뒤져 녹음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난 뒤에야 할머니를 내쫓았다네요. 이후 찾아간 큰딸 또한 할머니를 문전박대했고요.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자신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준 할머니를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듣기만 해도 분통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아무리 집을 뒤져봐도 제 현금 카드가 없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놈이 제 도장을 훔칠 때 제 카드까지 훔쳐서 현금을 50만 원만 남기고 모조리 인출해 갔던 거죠. 제가 가진 현금이 많이 없었던 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제겐 집을, 현금은 자식들 셋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집이 워낙에 노른자 땅에 있던지라 두 녀석은 계모인 제게 그 집을 넘기기 싫었던 게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이 건물을 짓겠다고 제 집을 팔라며 몇 번 찾아왔었는데 그때 들으니 집을 팔면 받을 수 있는 돈이 거의 8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보니 큰아들 또한 제 집을 그 가격에 팔았더군요. 그렇게 전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50만 원 가지고 구할 집은 아무 데도 없었죠. 그래도 어찌어찌 도움을 받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최대 3개월인가 4개월까지밖에 머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늙은이가 그 뒤엔 머물 곳이 갑자기 생기겠습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막내가 걱정할까 봐 차마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던 와중에
한 달 전 그만 쓰러지기까지 하고 말았어요. 쉼터 직원들의 도움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더군요. 전 그때 그만 위암 2기 판정을 받고 말았던 거예요. 불행은 결코 혼자 오는 법이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말이더군요. 암이요? 그럼 지금 치료는 받고 계신 거예요? 더 악화되기 전에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부터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돈 없는 늙은이가 그 비싼 비용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고 큰딸과 큰아들에게 제발 병원비라도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 두 놈은 제게 이러더군요. 다 늙은 늙은이가 남편까지 먼저 보낸 마당에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이 추하다고요. 전화를 끊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남편이 보고 싶어서요. 저 살자고 싱가포르에서 힘들게 사는 막내에게 짐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속을 끓이던 와중에 쉼터 직원이 변호사님 이야기를 제게 해주더라고요. 평소에 봉사도 많이 하는 좋은 분이니 가서 도움을 청해보는 게 어떠냐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가 염치도 없이 돈 10만 원을 들고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아온 거랍니다. 변호사님, 무식한 늙은이가 참 한심하고 뻔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래도 제발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 목숨도 목숨이지만 큰딸과 큰아들이 너무 괘씸해서 자다가도 피눈물이 흐릅니다. 제 신장도 떼어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키웠건만 어찌 그런절 한순간에 길바닥으로 내몰 수 있단 말인가요. 저를 못된 계모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저 그 두 녀석에게 남편이 남긴 그 집값만은 꼭 되돌려 받고 싶어요. 그런 부정한 돈을 쉽게 만지게 내버려 두는 건 그 두 놈을 위해서도 절대로 안 될 짓이에요. 긴 할머니의 사연이 끝나자 저는 그제야 꽉 쥐고 있던 한쪽 주먹을 폈습니다. 사연을 들으면서 어찌나 화가 나고 분하던지 제 손바닥엔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더군요. 저는 끝내 울먹이시는 할머니에게 휴지를 건네드렸고 휴지와 함께 돈이 든 10만 원 또한 돌려드렸어요. 변호사님, 제발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예, 부디 늙은이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의뢰를 거절하려고 이 돈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그 덕으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주제에 할머니 앞에서 변호사랍시고 으스대며 앉아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제가 차마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돈 꼭 돌려받게 해드릴게요.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은혜는 어떻게 해서든 꼭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타까운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할머니를 무료로 도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10만 원이라도 어떻게든 지어주려 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그 돈을 거절했죠.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와서 남편에게 할머니의 일을 전해주었어요. 마음 약한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할머니를 걱정하더니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근데 여보, 우선 할머니를 수술부터 받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암이라며 이대로 그냥 뒀다가 고령의 나이에 암이 전이라도 되면 어떡해. 나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 수술비에 치료비까지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래서 내 멋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당신하고 상의하고 싶었어. 난 괜찮아. 우선 사람 목숨이 먼저지.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 우리가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남들보다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니잖아.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알아서 잘 도와드려줘. 남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워 저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제가 어디서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나 싶었죠. 다음 날 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님, 이따 저랑 같이 병원부터 가세요. 병원비는 제가 전부 지원해 드릴게요. 예? 아니에요. 제가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변호사님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제 말 들어주세요. 할머니, 저한테 은혜 갚으신다면서요. 건강하셔야 은혜도 두고두고 갚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할머니 아들도 할머니께서 아프신 걸 뒤늦게 알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고요. 네? 안 그러면 저 할머니 소송도 안 도와드릴 거예요? 제 말에 할머니는 고맙다고 말씀하며 흐느끼시더군요. 그날 저는 할머니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 입원시켰고 열흘 뒤 수술 날짜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입원한 할머니의 병원과 제 사무실을 오가며 집 매매 금액에 대한 반환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큰아들은 할머니에게 전화해 도리어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줌마, 나랑 누나한테 소송 걸었더라고요? 누군 변호사 선임하지 못할 줄 아나? 어떻게 돈도 없으면서 변호사는 또 구했대?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난 아줌마가 부탁해서 아줌마 대신 아줌마 도장으로 집을 판 거거든요. 내가 도장을 훔쳤다는 증거 있어요? 그냥 아줌마가 기억을 못해서 나한테 억지 쓰는 거 아니에요? 큰아들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것 같더군요. 할머니는 분한 마음에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죠.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꼭 방법을 찾을게요. 우선 내일 수술이시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내일 수술 잘 받을 생각부터 하세요. 아셨죠?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 병원에서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항암 치료를 병행하자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2주 뒤 퇴원을 하셨고 전 할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아프신 할머니를 쉼터에 보내기도 마음이 무겁고 또한 다른 곳으로 모시기엔 그 사이 자식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해를 가할까 봐 걱정됐거든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부디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계세요. 우리는 옷방을 비우고 침대를 들여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미리 저희에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14살, 13살짜리 제 딸과 아들은 그런 할머니에게 배꼽 인사를 했죠. 제 아이들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에게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자랐던 터라 무척이나 착하고 예의가 발랐거든요. 저는 우선적으로 할머니에게 치매 검사부터 시켰는데 다행히 할머니는 정신이 아주 멀쩡한 상태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놓았고 다음엔 할머니와 함께 그 집을 팔았다던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죠. 그 중개인은 분명 뭔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일에 중개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중개인은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한 여자의 눈치를 슬쩍 보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중개인에게 이렇게 애원하셨죠. 중개인 양반, 내 이렇게 부탁할게요. 그 집은 우리 양반이 날 위한 마음으로 남겨준 아주 소중한 집이에요. 그 집을 그렇게 부정하게 처리한 돈을 난 도저히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게다가 중개인 양반, 나 얼마 전에 암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이 도와주기 전엔 암 걸린 몸으로 치료도 못 받고 노인 쉼터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발 그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늙은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애원에도 중개인은 꿈쩍도 않더군요. 저는 중개인에게 이렇게 말한 후 명함을 남기고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솔직히 털어놓으시면 선처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알아내서 사장님 또한 죗값을 치르게 해드릴 거예요. 부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으름장이 효과가 있었는지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이 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중개인은 고개를 푹 숙이곤 제게 사실을 다 털어놓았죠.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어제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제 아내였는데 변호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무슨 일이냐며 저를 계속 추궁하더라고요. 결국 아내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게 됐는데 당장 가서 사실대로 자수하지 않으면 이혼하고 애들 또한 평생 못 볼 각오를 하라더군요. 제가 할머니 큰아들과 짜고 부정적으로 그 집을 판 사실이 맞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막 나가는 인간은 아닌데 사실 작년에 투자 사기로 가진 돈을 모두 날렸거든요. 아직 애들도 어리고 앞길이 막막하던 차에 그 사람이 도와주면 사례로 1억을 챙겨준다기에 제가 잠시 눈이 돌았습니다. 할머니 사정이 그렇게까지 딱하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모두 돌려드릴게요. 죗값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중개인은 제가 연결해준 전화로 할머니께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더군요. 그리곤 다음 날 할머니께 자신이 받은 1억을 그대로 돌려주었죠. 그렇게 중개인의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우리는 큰아들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로, 큰딸 또한 사기 동조죄로 함께 고소할 수 있었어요. 긴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할머니는 힘겨운 항암 치료와 싸움 또한 계속하셨습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인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할머니 자식들은 뒤늦게 할머니를 찾아와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곳을 몰랐던 그들은 저에게 부탁해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남을 가졌죠. 아줌마, 아니야,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사업 때문에 잠깐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전 나중에 꼭 다시 엄마한테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부모를 그렇게 내팽개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딨어요. 안 그래요, 엄마? 맞아, 엄마. 나도 애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에 잠깐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거지. 끝까지 엄마를 모른 척할 생각 없었어. 엄마, 이번에 수술 받았다며. 수술은 잘 됐어? 엄마, 치료받는 동안 누군가는 옆에서 병간호를 해줘야 하는데 그거 내가 해줄게. 간병을 해주는 데는 가족만한 사람이 또 없잖아. 엄마, 엄마가 예전에 나한테 신장 이식 해줬던 것처럼 이번엔 내가 엄마 보살펴줄게. 엄마, 가족끼리 꼭 이런 일로 법적으로 엮여야겠어? 내가 남은 돈도 다 돌려줄 테니까 고소 치하해줘. 어? 참 가증스럽기 짝이 없더군요. 암 걸렸다던 할머니에게 추하다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부을 땐 언제고 자신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 저렇게 애걸복걸하다뇨. 할머니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들에게 호통을 치셨죠. 엄마, 내 돈 훔쳐갈 땐 아줌마고 아쉬울 땐 엄마야? 뭐? 병간호? 누가 누굴 보살펴? 정작 내가 암 걸렸다고 제발 치료비만이라도 달라고 할 땐 그렇게 모질게 날 내치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난 정말로 너희들을 최선을 다해 키웠다. 너희가 아프면 내 가슴이 찢어지고 너희가 울면 내 눈에선 피눈물이 흐를 정도로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근데 몇십 년간 너희를 사랑했던 내게 너희는 처절한 배신을 보답으로 안겨주더구나. 너희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내게 보인 행동들은 그저 아버지 심기를 거슬러 유산을 물려받지 못할까 봐 했던 연기들이었던 거야. 난 그 사실을 이번 일로 뼈저리게 깨달았다.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절대 싫다. 난 너희들이 너무 괘씸해서 돈도 돌려받고 너희들이 죗값도 치르게 해야겠어.
인간된 돌을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이번 일로 부디 단단히 깨닫길 바란다. 경찰이 네가 저번에 나한테 그랬지? 법정에서 볼 거 아니면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그 말 내가 이번에 똑같이 돌려주마. 더 이상 날 찾아올 생각 말어. 너흰 더 이상 내 자식도 아니고 나도 더 이상 너희들 엄마가 아니니까. 엄마, 엄마.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졌는지 할머니의 자식들은 사무실 직원들의 손에 밀려 사무실 문 밖으로 내쳐지면서도 할머니를 불러대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뭔지 알아요? 바로 평생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버리고 배신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판을 치고 활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할머니를 대신해서 꼭 당신들이 법의 판결을 받게 만들 거예요. 어디 한번 감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 보시죠. 전 너무 괘씸한 마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곤 이후에도 그들이 사무실 문을 계속 두드리자 저는 경찰을 불러 그들을 내쫓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울음을 삼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사실 너무 떨렸는데 변호사님이 곁에 계셔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평생을 제 친자식처럼 키운 놈들을 저렇게 내치게 된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일을 묵인해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니지요. 부디 앞으로 저 2녀석이 꼭 죗값을 치르고 조금이라도 반성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긴 법정 싸움을 마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큰아들이 내민 할머니 위임장이 위조 문서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큰아들과 딸이 이미 돈의 일부를 써버려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했지만 건물을 판 돈의 70%는 돌려받을 수 있었죠. 친족 간의 범죄인지라 그들은 큰 형량을 받진 않았는데 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한 할머니의 딸과 아들은 각각 6개월과 10개월의 실형을 피하지 못했어요. 사문서 위조로 함께 법정에 서게 된 부동산 중개인은 먼저 자수를 하고 우리를 적극 도왔던 점을 감안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었죠.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우리를 노려보던 2 사람의 눈빛엔 원망이 잔뜩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할머니는 2 사람의 눈을 피하지 않고 2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시더군요. 의연하고 단호해 보이는 할머니를 보며 저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죠. 연세가 있어서 걱정했건만 다행히 할머니는 항암 치료를 잘 마치셨고 지금은 3개월마다 추적 검사만 받기로 하셨어요. 부디 할머니의 건강이 날로 좋아져 검사 주기가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언젠가는 완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님도 오랜만입니다. 가장 다행인 건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3개월 전 싱가포르 생활을 정리하고 완전히 한국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법정 싸움이 우세하게 흘러가자 할머니는 그제야 막내 아들에게 암에 걸렸다는 사실과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으셨는데 그 후 1달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죠.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서울에 집을 구한 후 할머니를 모셔가며 저희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이후에도 1달에 1~2번은 할머니와 함께 저희를 찾아오곤 해요. 할머니의 막내 아들은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에게도 형님 하며 잘 따르곤 하거든요. 정말 변호사님과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엄마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해요. 그때 저희 엄마를 도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아직도 제가 걱정할까 봐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한 엄마가 혼자 힘들었을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게 찾아와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던 할머니의 용기 덕에 제가 할머니를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지내는 동안 저희 애들도 애들 아빠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맞아요, 윤상 씨. 사실 전 어릴 때부터 모친이 안 계셔서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같기도 절 키워주신 할머니 같기도 했어요. 저에게 할머니와 함께 지낸 시간은 참 마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둘이서만 나들이를 가기도 할 정도로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남편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자식 둘을 잃은 할머니는 그런 저와 남편을 보며 또 다른 자식들이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저희 애들 또한 친할머니가 생긴 것 같다며 가끔 만나는 할머니를 무척이나 반가워하곤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와 아들인 윤상 씨는 저와 남편에게 수표 2장을 내밀더군요. 이게 뭐예요? 제가 꼭 은혜를 갚는다고 말씀드렸었지요. 1억은 수임 요구, 1억은 제 감사의 표시입니다, 변호사님. 네? 하지만 할머니, 이건 금액이 너무 커요. 전 이렇게 큰 돈은 못 받아요. 당황한 제가 도로 수표를 할머니께 돌려드리자 할머니는 싱긋 웃으며 제 손에 돈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곤 제 손을 어루만지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죠. 그냥 받아주세요. 어차피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찾지도 못했을 돈 아닙니까? 변호사님, 제 병원비만 해도 정말 많은 돈을 쓰신 거 알고 있습니다. 수임료와 병원비에 약간의 이자를 붙인 수임료라고 그냥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1억은 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부탁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그 돈으로 저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 세상에서 외면받는 약한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제 마음을 부디 받아주세요. 맞아요, 변호사님. 저희 엄마뿐만 아니라 저 또한 변호사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엄마를 혼자 두고 싱가포르로 간 제 자신을 두고두고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변호사님이 저희 엄마를 지켜주신 덕분에 저 또한 뒤늦게 엄마의 소중함을 크게 깨닫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엄마를 모실 수 있었어요. 이 은혜는 두고두고 제가 죽는 날까지 절대로 잊지 않고 갚으며 살아갈 겁니다. 저와 남편이 끝까지 거절하자 두 사람은 3일을 내리 찾아와서 저희를 설득하더군요. 결국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을 받았죠. 아주 나중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저희 엄마는 저와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하다, 잘했다 내 딸, 내 사위. 하늘에 있는 수양이 네 아버지도 분명 네가 자랑스러워서 눈물을 짓고 계실 거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부부와 아이들은 할머니와 할머니 아들과 교류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에게 듣기로 할머니의 며느리는 한류 문화에 푹 빠져 있는 분이라 한국말도 잘하고 할머니께도 살갑게 대하신다고 해요. 그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손주들 또한 한국어가 유창해 요즘 할머니는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시죠. 저는 앞으로도 남편과 함께 꾸준히 봉사하고 후원을 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법조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의 이런 유지를 훗날 저희 자식들도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교도소에 있는 할머니의 두 자식이 출소한 후 할머니에게 해를 가하진 않을까 하는 것인데 혹시 몰라 일단 접근 금지 신청은 해두었어요. 그래도 이젠 할머니의 곁엔 든든한 막내 아들이 있으니 그분이 분명 할머니를 잘 지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변호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분명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계실 변호사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와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냥 고마워하지도 않고 재판에서 패소하면 도리어 원망의 말을 퍼붓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사실 기운이 많이 빠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법 앞에 목소리를 높이는 변호사 아닙니까? 우리의 보람이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 누군간 할머니처럼 우리에게 고마워하며 밝은 미소를 되찾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뜻을 굽히지 않고 불의와 맞서 싸우며 이 세상에 보다 많은 온기를 퍼뜨리자고요. 우리는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 의무를 가진 법조인들이니까요.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선 주위에 반드시 도움을 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엔 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의로운 분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그럼 모두들 행복하게 올 한 해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